기본적인 기초 지식도 모른다면 절대 경제적으로 발전을 꾀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경제 지식 10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 10가지 중 몇 개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본인이 혹시 금융 문맹을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직접 진단해보세요. 첫 번째로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는 돈입니다. 돈은 단순히 지갑 속의 종이가 아니라 내 시간과 노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내가 원하는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만능 교환권입니다. 옛날처럼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고 다니며 물건을 바꿀 수 없으니 화폐는 국가가 약속해서 만든 가장 편리한 도구인 셈이죠. 결국 경제 공부의 시작은 이 마법의 종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지갑을 채워주는 수입입니다. 쉽게 말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모든 돈을 뜻하죠.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번 월급부터 시장에서 물건이나 도움을 팔아 얻은 돈까지 전부 수입입니다. 경제 공부의 기본은 내가 얼마나 버는지, 즉 내 에너지 저장소에 에너지를 얼마나 충전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 수입의 크기를 알아야 그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내 지갑에서 나가는 지출입니다. 수입의 반대 개념으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모든 돈을 말합니다. 배가 고파서 사 먹는 밥값부터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비용까지 전부 지출입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이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결국 수입을 어떻게 늘리고 지출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자와 금리입니다. 이자는 돈을 빌리거나 맡길 때 그 대가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맡겨준 대가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면 빌린 대가로 이자를 냅니다. 금리는 이자가 원금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100만 원을 빌리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더 얹어서 110만 원을 갚는다면 이때 더 얹어준 10만 원이 바로 이자입니다. 그리고 10만 원은 빌린 돈 100만 원의 10%가 됩니다. 여기서 이 10%라는 수치가 바로 금리입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예금과 적금입니다. 적금은 내가 가진 돈을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이자와 금리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 두 개념은 훨씬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금은 이미 모아둔 돈을 한 번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월급 통장처럼 언제든지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자유예금이 있고 목돈을 일정 기간 묶어두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이어서 적금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맡기는 방식입니다. 금액과 횟수에 상관없이 내가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금이 있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는 정기적금이 있습니다. 적금의 이자는 내가 넣은 돈이 실제로 은행에서 보관된 기간만큼만 계산되며 따라서 먼저 넣은 돈일수록 더 오랜 기간,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짧은 기간 동안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적금이라면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치, 이자를 다 받지만 두 번째 달에 넣은 돈은 11개월치,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딱 한 달치 이자만 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원금과 똑같은 금리라고 가정했을 때 예금보다 적금의 실제 이자가 더 적은 이유는 바로 이 시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한 번에 넣어두느냐 아니면 나누어 넣느냐에 따라 내 돈이 은행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지고 그 결과 우리가 받는 최종 이자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대출입니다. 방금 살펴본 예금과 적금에서의 금리와 이자를 정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적금은 내 돈을 맡기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었지만 대출은 반대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이자를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장 가진 돈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할 때 미래의 내 수익을 미리 당겨 쓰는 도구이지만 보통 우리가 예적금으로 받는 금리보다 대출로 내야 하는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즉 빌린 기간만큼 내 주머니에서 이자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출은 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고려하여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복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을 만큼 강력한 개념이죠.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발생한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어 새로운 이자를 만들어내는 눈덩이 효과와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복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경제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인 물가는 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은 대출 문턱을 낮추고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장에 돈이 더 빨리 순환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풀기도 하죠. 하지만 돈이 너무 과하게 풀리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은 국가가 돈을 마구 찍어냈다가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 물가가 폭등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모르면 내 지갑 속 돈의 숫자는 그대로여도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이런 변화 속에서 내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한 10가지 중 여러분은 몇 개나 알고 계셨나요? 이 기본만 알아도 뉴스는 소음이 아닌 돈이 되는 기회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경제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도구입니다. 이제 막연한 불안함을 버리고 돈의 흐름을 읽는 진짜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